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연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들 요 며칠 뉴스에서 많이들 보고 들으셨을 텐데요. 그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의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언론에서는 뭐 교제 살인, 데이트 살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 오늘까지 좀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그 해당 남성이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또 범행 뒤에 옷을 갈아입기도 한 정황들로 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예, 뭐 벌써 뭐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뭐 온라인에서 설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온라인으로 좀 유포가 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신상 공개 안 하기로 했죠. 네,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그러면 지금 그 교제 살인이라는 그 언론의 성격 규정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교제 살인이라는 말 자체는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예, 아직까지 뭐 가정폭력법 이런 것처럼 교제폭력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좀 보면 교제라는 표현보다는 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좀 망라해서 부르는 표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교제 살인이다. 데이트 폭행이다 이렇게 너무 규정을 지어버리면 자칫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좀 가벼운 폭행이나 범죄로 좀 오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오히려?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럼 의견입니다. 이제 사법적 관점에서는 계획살인 혐의가 있는 사건. 그렇죠. 이쯤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예, 거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진짜 많고요. 좀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예.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네. 실제로 실제로 이제 숫자가 증가한 것이 맞더라고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2020년도에는 약 5만 건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약 7만 건 정도 되면서 57%나 증가를 했고요. 예. 올해는 아마 8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살인까지 포함한 폭력 사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단순 폭행 사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예, 예. 이 절대적인 수치도 문제지만 그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다는 것이 더 문제고요. 살인 사건으로 좀 좁혀보면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데요. 이제 한 사설 기관에 따르면 작년에만 130명이 넘는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신고 건수 기준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벌 건수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신고 건수죠. 그래서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신고는 했지만 그것이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폭행 사건은 예.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내지 또 쌍방 합의를 본다든지. 그렇죠. 예. 그럼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까지 합하면 더 많죠. 예. 그래요. 혹시 그 변호사님도 비슷한 사건 혹시 수임하신 적이 있어요? 예, 저도 종종 이런 연인 간이나 혹은 부부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나 강력 사건들을 좀 담당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선임했던 사건 중에 이제 동거 중인 연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좀 남자친구의 외도를 좀 의심하는 좀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허.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자는 동안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과도로 이 남자친구의 흉부를 찌르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흉기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자분을 대리해서 이제 여자분을 고소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검사가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사건이 좀 지나다 보니까 두 분이 또 화해를 금방 또 하시고 네. 또 사이가 또 좋아지셔서 이 남자분이 법원에 나가서 여자친구의 선처를 바란다고 직접 진술까지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여자분이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분께 이제 그 부상의 정도는 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 과도로 찔렸으니까 예. 수술해서 봉합을 하긴 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신고 건수를 말씀하시길래 이제 처벌 건수를 네네네.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그 지점 때문인데 네네. 이게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둘 간의 특수한 관계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네. 그것 때문에 이것이 그 사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무마가 되거나 네.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케이스네요, 결국. 네네. 그 좀 유의미한 통계는 구속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되는 확률이 대략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좀 처벌의 뭐 수위도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고 고소를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네. 뭐 저기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우리 네. 화해했다. 만약 이렇게 돼 버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주로 받아들입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래도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예. 담당 수사관이나 예. 검사나 예. 판사 모두 다 처벌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특히 뭐 부부 관계라든지 뭐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 굉장히 곤란해요. 변호사인 저도 곤란한데 예. 재판부도 굉장히 곤란하겠죠.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체감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증가가 돼 이루어지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정부나 이제 그 입법이나 이런 처벌이나 이런 사회 제도적인 보완이 좀 늦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연인 사이에 폭행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분리 조치를 한다거나 접근 금지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런 접근 금지 같은 경우는 해당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법은 어디까지나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입법을 대기 중인 법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법에 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좀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문제 나오면 하여간 법이 발의가 되긴 돼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발의가 되긴 되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행에 관한 뭐 처벌법 이런 것도 발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만점을 받았다, 뭐 의대생이다, 이런 이 자세한 보도 있잖아요. 네네. 필요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불필요한 보도고요. 예. 많은 여성 단체에서 이런 연인 사이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가해 남성이 뭐 평소에는 뭐 평범한 사람이었다, 뭐 품행이 바랐다, 뭐 의대생이다 이런 얘기를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고 결국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깔리는 뉘앙스는 결국 이제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뭐 희생자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흐리는 내용의 보도는 좀 자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흥미 위주의 그렇죠. 속칭 장사가 되는.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과연 그러면 의대생의 여자친구는 누구냐?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하나만 더요. 네.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전문가가 등장해서 사이코패스 여부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실제로 오늘 이제 경찰이 그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단순히 문항만 가지고 사이코패스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고요. 예. 실제로 법원에 가게 되면 정식적인 감정 절차를 통해서 밝혀지기는 해요. 근데 정식적인 감정 절차는 이 가해자를 한 달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거를 마치 사이코패스인 거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면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보다는 그렇죠. 좀 개인의 문제로 좀 국한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조심히 보도를 해야 그리고 된다고 이제 그런 게 생각해요. 자체가 이상 행동으로 이제 국한돼 버리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